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 시청자 꾸덕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꾸덕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꾸덕님.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네네네. 꾸덕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제 무서운 얘기를 좋아해서 네. 어디 뭐 모임이나 친구들한테도 계속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를 막 알려달라고 쪼르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분들 많죠, 요즘에. 네. 예.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중에서 짧은 이야기 하나랑 그다음에 좀 한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이야기 하나를 갖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꾸덕이에요!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네. 이 이야기가 짧아서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호회에서 아는 동생이 얘기를 해줬는데 동생 이름을 민호로 해볼게요. 민호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로 알고 있는데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거죠. 근데 보통 태권도 학원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방학 때 수련회 같은 걸 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네 태권도 학원은 좀 특이한 게 이 원장님이 좀 다른 지역의 태권도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보통 우리가 뭐 하루 이틀 가는 수련회가 아니라 아예 한 일주일 정도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이제 생판 모르는 어린 학생 아이들이랑 여러 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그 수련회의 형태를 짧게 설명하면 주위에 산들이 빽빽히 있고 산 아래에 가운데 넓은 공터가 있고 숙소는 산 중턱에 있었고 숙소는 이제 그 산 중턱을 일렬로 쭉 사람이 한 두세 명 정도 쓸 수 있는 길로 쭉 올라가는 길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산 중턱 아래 내려와서 공터에서 게임도 하고 아니면 뭐 수련도 하고 밤엔 다시 이제 산 중턱에 있는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뭐 그런 일정인 거죠. 그리고 숙소는 저희가 뭐 흔히 아는 혼돈 거죠. 넓은 큰 방에 몇 개가 있고 애기들 다 때려 박아서 수십 명이 함께 자는 그런 방이었던 겁니다. 민호도 또래 남자들이랑 같이 큰 방을 배정받았고 네. 밤이 되니까 이제 원장님은 떠들지 말고 일찍 자라 라고 하지만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절대 일찍 자지 않잖아요. 또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이니까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금세 친해져서 뭐 새벽까지 놀고 떠들고 막 이렇게 놀았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민호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았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뭐냐면 나는 귀신을 본다. 그러면서 새벽에 자기가 평소에 본 귀신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 막 해줬대요. 당연히 이제 그 형 주위에는 막 애들이 막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횡단보도에서 만난 귀신, 골목에서 만난 귀신,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무서워하는데 재밌고 너무 사실적이니까 매일 밤 이제 그 형한테 가서 형 오늘도 귀신 얘기 해줘 막 이렇게 몰렸대요. 근데 이제 당연히 민호 친구들도 다 거기 따라가니까 네. 같이 갔는데 민호는 그 얘기를 안 믿었대요. 그냥 이 형이 애기들 관심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있었는데 민호만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그 형이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렇게 민호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수련회가 끝나기 이제 이틀 밤만 남은 거죠. 그날도 또 그 형이 또 귀신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사실 귀신을 보는 사람 옆에 오래 같이 붙어 있으면 귀신을 전혀 못 보는 사람도 잠깐이나마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다. 있죠. 이런 얘기가 갑자기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형이 민호 어깨를 탁 붙잡으면서 근데 이번엔 왠지 너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민호가 너무 기분 나쁘고 소름 끼쳤는 거죠. 근데 그때도 민호는 이 형이 내가 자기 이야기 안 무서워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나를 어떻게든 무섭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는 밤만 자고 가면 이제 다음날 돌아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마지막 날 밤이면 우리가 흔히 수련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캠프파이어도 하고 애들끼리 신나게 노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좀 늦게 숙소에 올라가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숙소는 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일직선으로 있는 산길을 이제 학생들이 두 줄로 이렇게 나란히 올라가고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인솔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던 겁니다. 근데 민호가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근처가 산이 빽빽하게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래요. 산 중턱 왼쪽에 뭔가 느껴져서 왼쪽 산 중턱을 이렇게 봤는데 뭔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 눈이 좀 나쁘긴 한데 불편해서 안경 안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있죠. 민호도 어느 정도의 거리 있는 건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심지어 수련하다 보니까 안경을 그냥 잘 안 쓰고 다녔대요. 근데 그날도 안경을 안 쓴 거죠. 그래서 눈이 나빠서 저게 뭐지? 뭐 이러고 이렇게 막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눈에 익기 시작하는데 예. 하얗게 빛이 나는데 모양이 절구통이더래요. 그래서 민호가 피식 웃었대요. 아니 갑자기 웬 산에 절구통이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숙소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밤인데 또 역시나 친구들은 다 모여있고 또 형한테 가서 그 형한테 막 귀신 얘기해달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그 형이 갑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너희들한테 마지막 날이라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도 귀신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갑자기 민호가 그때 그 순간 절구통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 형이 진짜 귀신을 보나? 이런 호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살짝 말을 해본 거예요. 형, 저 오늘 좀 뭔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이 정말이야?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민호가 살짝 이거 장난친 거예요. 그거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른쪽 산에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형이 왼쪽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형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호가 한 번 더 틉니다. 그거 파란색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형이 아니야. 그거 하얀색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형이 방향도 맞추고 색깔도 맞추고 신기한 거죠. 예. 어찌됐건 민호가 이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형, 근데 그거 절구통이잖아요. 형, 귀신 본 거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웃은 거예요. 그냥 친구들한테 막 웃는 거죠. 그 형이 이제 약간 표정이 오리둥절한 표정이더라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더니 그 형이 이제 이해했다듯이 이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너 안경을 안 써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 하면서 절구통으로 보일 수 있지. 그 귀신,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야. 근데 목하고 팔다리가 잘려져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민호는 지금도 그때 안경을 안 쓴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요. 진짜 봤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그 친구가 막 소름 돋아서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짧지만 강했대, 이거. 네. 제 얘기가 이게 너무 정형적인 이야기라서. 아니에요. 원래 공포라는 거는 예측하지 못한 공포와 그리고 예측은 가능한데 예측이 가능해서 뭔가 더 무서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전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네. 야, 그래도 절구통 귀신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친구가 절구통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네. 걸까요? 요거는 이제 제 대학교 때 친구 얘기인데 이 친구 얘기는 앞에 살짝 배경을 좀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친구는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 이야기 막 해달라고 막 쪼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친구랑도 굉장히 절친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무리도 비슷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귀신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사실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쪼르면 한마씩은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똘비는 절대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뭐 싫어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약간 좀 감이 좋은 친구로 좀 유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으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자 라고 딱 단호하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야, 저 사람이랑 친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냥 그 친구는 그냥 내가 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별로야 막 이렇게 넘겼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내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언제였냐면 이 친구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소름 돋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 저랑 같이 이제 그때 스마트폰을 보면서 사진첩을 넘기면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진첩을 넘기면서 얘기를 하다가 동네에 친한 여사친이 있었거든요. 여사친 사진이 잠깐 지나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똘비가 야 잠깐 아까 그 사진 다시 봐봐 이러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솔로였기 때문에 야 그냥 여사친이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했는데 알았으니까 잠깐만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줬어요. 그냥 그 친구가 살짝 이렇게 보더니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나랏밥 먹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두 가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나랏밥이 뭐지? 이거랑 두 번째가 내가 근데 얘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더니 톨비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무 별로네. 헤어지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첩을 막 넘기면서 얘기할 게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 하고 넘겼어요. 그냥 한기를 흘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며칠 뒤에 그 여사친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술 한잔 하자. 또 갔더니 이 여자애가 이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여사친이 굉장히 남자친구가 끊이지 않는 친구였거든요. 굉장히 쿨하게 헤어지고 근데 이 남자친구를 유독 못 잊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진짜 막 점쟁이 찾아가서 이 남자가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친구들이 막 말리고 거의 한 몇 개월을 그랬거든요. 너무 얘가 힘들어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였고 근데 이제 제 그 여사친이랑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깊은 관계가 한 1년 정도 사귀었던 거죠. 근데 지방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람을 피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여사친한테는 저 여자친구는 지방에 있는 여자친구는 이미 헤어졌는데 나를 못 잊고 찾아온 거야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관계를 더 이어간 거예요. 결혼까지 준비하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 제 여사친이 바람핀 상대였던 거죠. 근데 제 여사친이 그걸 알고도 못 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남자애가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친구들 입장에서. 근데 그 남자가 소방관이었어요. 그때 안 거예요. 나랏밥이 공무원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 얘는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라고 했는데 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왜 똘비가 이걸 알게 됐는지 좀 대충 알게 된 사연입니다. 똘비가 나중에 이제 하도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자기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르다는 걸 알긴 했대요. 근데 좀 특이한 건 이 친구가 직접 귀신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단지 주위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일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 예를 들어 친한 친구가 갑자기 귀신을 한번 봤다든지 뭐 이 친구가 얘기해줬던 거는 좀 심한 경우가 어머니랑 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다가 설거지하는 주방 앞에 이렇게 조그만 쪽문 있잖아요. 쪽문에 갑자기 귀신 머리가 툭 튀어나와서 그걸 보고 그대로 기절하셔가지고 그대로 뒤로 콕 걸어져서 다치셨다든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굉장히 기가 센데 자기랑 집에 같이 있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귀신을 본다든지 근데 지금도 그 동생은 그때 딱 한 번 봤대요. 귀신을. 근데 그것도 자기랑 같이 있었을 때 그랬다. 근데 아까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똘비랑 단둘이 집에 있었다 라는 게 공통점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똘비가 내가 좀 뭔가 다른 게 있지만 나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귀신을 본다고 생각 못했대요. 근데 이제 군대에 가면서 이게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대요. 이게 이제 군대에 가게 됐는데 똘비가 있던 부대가 어느 이제 부대처럼 외곽에 초소가 여러 개 있던 거죠. 아시겠지만 외곽진 곳에 아주 외곽진 곳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CCTV를 다는 경우도 있잖아요. 똘비가 있던 부대도 그런 CCTV가 있는 초소가 몇 개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낸 거죠, 똘비는. 그리고 이제 말년병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똘비는 이미 초소 경계 근무는 열애를 해서 편하게 쉬는 거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한 초소의 CCTV가 고장이 났다는 소문이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이 직접 경계 근무를 서야 된다.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밤중에 기계가 고장나면 원래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야 되지만 그 한밤중에 부를 수가 없잖아요. 보안도 있고. 그래서 갑자기 추가 경계 근무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냥 하필이면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순서가 말년병장인 똘비한테까지 온 거예요. 똘비가 이제 아주 짜증이 난 거죠. 이 말년에 초소 근무라니. 근데 어쨌겠습니까? 이제 가야죠. 근데 이제 방송으로 당직사관이 이상한 방송을 합니다. 초소 근무조가 보통 2명이잖아요. 그 2명 중에 상급자만 당직 사관실로 오라 라는 방송이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방송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년병장인 똘비가 당직 사관실로 간 거죠. 그리고 당직 사관실에 모두 모이니까 당직 사관님이 또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네가 알겠지만 너네가 가는 초소가 종교단지를 지나가게 된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고장난 CCTV에 있는 초소가 군대에 있는 종교단지가 있잖아요. 교회랑 성당이랑 절이 있는 거기를 지나서 가야 되는 외곽진 초소였거든요. 근데 그 종교단지를 지날 때 같이 가는 군무자 하급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라. 예. 그리고 딴 데를 못 보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톨비도 이게 무슨 명령이지? 처음 듣는 명령인데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장난을 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라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부를 못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톨비가 이제 굉장히 똘똘한 김일병이라고 하는 예. 일병과 함께 초소 근무를 자기 시간이 돼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똘비가 이제 당직 사관님이 명령한 대로 김일병하고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초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종교단지가 다다를 무렵이 된 거죠. 근데 거의 다다를 무렵에 김일병이 똘비한테 똘비 병장님 저 잠깐 군합군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똘비가 그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앞으로 가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갑니다. 야 김일병 하고 뒤로 딱 돌아봤는데 김일병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총을 거꾸로 들고 총구를 입에 향한 채 방아쇠를 당기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똘비가. 그래서 달려가서 총을 발로 차고 김일병한테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고 바로 무전을 칩니다. 비상이라고. 근데 그때 김일병이 똘비를 밀치고 총이 있는 방향으로 서서히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다시 가서 김일병을 말리려고 멱살을 잡는데 김일병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고 똘비는 쳐다보지도 않고 총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병이 똘비를 세게 뿌리치는데 평소에 알던 김일병의 힘이 아니었대요. 너무 힘이 세서 똘비가 총을 못 죽게 하려고 막 붙잡아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질질 끌려가는 거죠, 똘비가. 똘비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미 그 초소와 내무대의 거리는 꽤 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와도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잠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얘를 기절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일병 위에 올라타서 얼굴을 주먹으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기절시켜야 되니까. 근데 퍽 막 때리다가 누가 자기 팔을 붙였대요. 예. 뒤를 돌아보니까 무전을 듣고 달려온 동료들이었던 거죠. 이미 김일병은 얼굴이 아주 퉁퉁 부어서 기절을 상태고 그렇게 이제 똘비는 손병들을 끌려가게 됐어요. 예. 똘비가 이제 이게 말년에 무슨 일인가, 내 군생활이 완전 이제 망했다. 폭제로 이제 영창을 가겠죠. 그래서 똘비는 이제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냥 밤을 꼴딱 샙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혼병대가 말없이 똘비를 꺼내서 우문대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똘비가 되게 어리둥절해서 우문대로 갔죠. 근데 그곳엔 당연히 이제 얼굴이 아주 멍이 가득한 김일병을 만났는데 김일병이 똘비를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막 껴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똘비 병장님. 감사합니다. 똘비 병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똘비가 너무 놀라서 아니 무슨 일이야 대체 이랬는데 김일병이 그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종교단지에 거의 다 와갔을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군합군을 묻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가 성당 건물 옥상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하얀 소복을 입은 머리 긴 여자가 서 있더래요. 근데 하필 그 순간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얼굴을 바닥에 내린 거죠. 그리고 김일병이 어떡하지 하다가 앞에 똘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똘비를 부르려고 앞을 쳐다보면서 똘비 병장님 외치려고 앞에 딱 봤는데 그 여자가 김일병 앞에 씩 웃고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김일병은 기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김일병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군대에서 믿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빼박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 일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사실 이 초소에 CCTV가 설치된 이유가 알고 보니 그 초소 근무를 경계 근무를 하러 간 군인들이 자꾸 귀신을 본 거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초소의 CCTV만 그 부대에 CCTV가 있는 초소가 많은데 그 초소의 CCTV만 이상하게도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낮에 고장이 나면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똘비가 군대에 있을 때만 이상하게 한밤중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경계 근무를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사실 이미 감객사관이나 간부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 이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직접 뭔가 튀게 된 거는. 그래서 톨비는 이게 혹시 나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야, 소름 끼치네, 이거. 근데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말씀을 그냥 막 빠져들게 말씀하시는데요? 말을 너무 긴장하면 빨리 말해서 빨리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그래도 꾸덕님께서 말씀을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 부대에 있었던 그런 느낌으로 확 와닿았어요. 아까는 또 네. 그 절구통 귀신을 같이 본 것 같고. 예. 네, 꾸덕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늦은 밤인데도 꾸덕님께서 이렇게 또 시들무에 와주셔서 무서운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뭔가 꾸덕님께서 집중이 확 될 수 있는 그런 화법과 그리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섬뜩한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군대괴담, 요즘 군대괴담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군대괴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군대괴담 겪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